최신 경제 이슈와 기본 경제학 지식 그리고 문화까지 함께하는 상큼한 오전. 안녕하세요. 박진영의 경제돋보기. 저는 앵커 박진영입니다. 성공의 비결은 평범한 일을 비범하게 하는 것이다. 이 서기왕 록펠러가 한 말입니다. 사람들은 늘 비범한 일과 특별한 비법을 알고 싶어 하는데요. 그러나 이 성공의 비법은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아가는 것이라는 말이겠죠. 이 성공의 비법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오늘도 성공적인 하루 만들어 가시길 바라면서요.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최신 경제 이슈를 빠르고 깊게 들여다보는 시간 동향돋보기입니다. 오늘은 태블릿 PC의 위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16일 애플이요, 미국 캘리포니아주 본사에서 신형 태블릿 PC 아이패드 에어 2와 아이패드 미니 3를 공개했습니다. 아이패드 에어 2는요, 지난해 나온 아이패드 에어보다 조금 더 얇고 가벼워진 것 외에는 별반 다를 게 없다는 평을 받았는데요. 애플은 이 태블릿 PC의 두뇌격인 응용 프로세서 성능을 대폭 향상시켰다고 밝혔지만 일반 소비자가 금방 체감할 수준은 아니라고 외신은 전했습니다. 2010년 1월 애플의 공동 창업자 스티브 잡스가 처음 아이패드를 내놓으면서 활짝 열린 이 태블릿 PC 시장이요, 4년 만에 죽느냐 사느냐의 갈림길에 섰습니다. 화면 크기가 5.5인치 이상인 대형 스마트폰이 일반화되고 이 노트북에도 터치 기능이 들어가면서 굳이 태블릿 PC를 사야 할 이유가 줄어들었기 때문입니다. 2010년 글로벌 판매량이 1790만 대에 불과했던 이 태블릿 PC 시장은요, 2013년에는 2억 1750만 대로 급성장했습니다. 애플 아이패드가 대히트를 기록하자 삼성전자와 소니 등 주요 전자업체도 일제히 시장에 뛰어든 것 때문인데요. 이 태블릿 PC는 3년 만에 시장 규모가 12배나 넘게 커지며 PC 시장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올 초부터 태블릿 PC의 성장세에 급제동이 걸렸습니다. 올 1분기 세계 태블릿 PC 판매량은 5,601만 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96만 대나 감소했는데요. 시장 1위 업체인 애플조차 올 3분기 아이패드 판매량이 전년 동기 대비 10% 감소했습니다. 전체 태블릿 PC는 물론이고 아이패드 판매량까지 감소한 것은 모두 올해가 처음이라고 하네요. 이 태블릿 PC 시장을 고사시키는 최대 요인은 바로 이 패블릿입니다. 패블릿은 폰과 태블릿의 합성어로 대화면 스마트폰을 가리키는데요. 지난해 전 세계 시장에서 패블릿은 5,650만 대가 팔렸다고 하고요. 올해는 그 3배가 넘는 1억 7,490만 대가 팔릴 전망이라고 합니다.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이 패블릿이 차지하는 비율도 사상 최초로 10%를 넘을 것으로 관측된다고 하네요. 줄곧 4인치 이하 스마트폰만 만들어온 이 애플도요, 지난달에는 5.5인치 화면을 장착한 아이폰 6 플러스를 출시하며 이 패블릿 생산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아이패드에서 가능한 거의 모든 것을 이 아이폰 6에서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PC와 스마트폰을 가진 사람이 이제는 태블릿을 살 이유가 없게 된 겁니다. 태블릿 PC가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 측면에서 패블릿과 확실한 차별화를 이루지 못하면 이제는 시장에서 도태될 위기에 처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태블릿 PC 업계는요, 기업 업무량 시장에서 활로를 찾고 있다고 합니다. 일반 소비자 시장에서 성장이 멈추자 이제는 비싼 노트북을 쓰는 기업을 겨냥한 건데요. 일반적으로 태블릿 PC는 노트북보다 좀 저렴한 부품을 사용해서 가격이 20-30%가량 쌉니다. 구글은 대만의 제조업체 HTC와 손잡고요, 9인치 태블릿 PC 넥서스 9을 출시했습니다. 구글은 전용 키보드도 함께 공개해서요, 이를 업무용으로도 쓸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합니다. 태블릿 PC는 터치 방식이어서 자료를 검색하기는 편하지만 문서 작성이 불편하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치인 겁니다. 이 삼성전자 역시요, 신형 태블릿 PC 갤럭시 탭 S에 한글과 컴퓨터의 사무용 소프트웨어 한글 오피스 앱과 시스코의 화상회의 전용 앱을 기본으로 탑재했습니다. 애플도 영원한 라이벌이었던 IBM과 손잡고 아이패드에서 사용하는 업무용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태블릿 PC에 밀려 위축됐던 PC 업체들이 일제히 반격에 나서면서 태블릿 PC 시장이 이제는 더 성장하기 어려울 거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 마이크로소프트는 HP와 델, 레노버 등 PC 제조업체와 손잡고 저가 노트북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아이패드가 싼 가격을 무기로 PC 시장을 잠식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인데요. 이 구글도 태블릿 PC보다 싼 노트북, 크롬북을 선보여서 교육용 시장을 파고들고 있습니다.
태블릿 PC가 이 PC를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해도 그래도 자기 몫의 시장은 유지할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당장 태블릿 PC에서 눈에 띄는 변화는 보이지 않지만 장기적으로는 3D 영상 기능 등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전망 등이 보인다는 건데요. 화면 크기 9에서 10인치 제품에서는 노트북 시장을 지속적으로 빼앗을 수 있을 거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말 이 IT 업계의 판도는요, 한치 앞을 예상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2010년 아이패드 출시 이후 세계를 호령하던 이 태블릿 PC 시장이 갑자기 이렇게 주춤할 것이라고는 많은 이들이 예상하지 못했을 겁니다. 태블릿 PC와 노트북의 중간 모델인 탭북의 등장으로 이 태블릿 PC의 돌파는 쉬워 보이지는 않는데요. 이 앞으로의 시장 어떤 모양새를 띠게 될지 좀 더 지켜봐도 되겠습니다. 아리송한 단어 확실하게 잡아가는 시간 용어 돋보기입니다. 오늘은 치킨 게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 치킨 게임이란 두 대의 차가 마주보고 돌진하다가 먼저 피하는 쪽이 패배하는 게임입니다. 이 치킨은요, 속어로 겁쟁이라는 뜻인데요. 이 치킨 게임은 1970년대 미국의 갱들이 주도권 쟁탈을 위해 벌이곤 했던 일종의 사막 유희로요. 충돌 직전에 핸들을 꺾으며 살 수 있지만 먼저 피한 쪽은 목숨을 건지는 대신 치킨, 즉 겁쟁이로 낙인 찍히고 조직의 문패를 내려야 했던 겁니다. 이 영화 이유 없는 반항에서는요, 제임스 딘이 그를 괴롭히는 악동 패거리들을 잡기 위해 이 게임을 했고요. 만화가 허영만 씨도 치킨 게임을 작품 소재로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식의 사직생의 각오로 게임에서 이긴 이들은 권력을 주게 되죠. 우리식의 치킨 게임도 있습니다. 조정래 소설가의 태백산맥에서 나오는 기차 게임인데요. 인물들의 담력 싸움으로 기차가 달려오는 철로 가운데 서서 오래 버티기를 하는 것입니다. 결국 게임이라고 할 수 없는 이 싸움의 승리 비결은 배짱입니다. 하지만 그 배짱은 지혜가 담긴 담력이거나 정밀한 분석하에 내린 전략이 아니고요. 그저 막무가내식의 무모한 배짱일 뿐이죠. 이 현대에 와서 이런 식의 무모한 치킨 게임을 하는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개인과 개인 간의 무모한 치킨 게임은 거의 사라졌다고 봐도 무방하고요. 하지만 국가나 기업 간의 치킨 게임은 지금도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영리를 추구해야 하는 기업끼리 단지 이기기 위해서 영리 따위는 안중에 없이 경쟁사를 이길 수만 있다면 무작정 달려드는 이런 비상식적인 출혈 경쟁을 펼칠 때가 가장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그 정도가 심하면 아무리 건실했던 굴지의 대기업이라도 길바닥으로 나앉게 되어버리는데요. 그렇다고 경쟁사가 이득을 보는 것도 아닙니다. 같은 규모로 출혈 경쟁을 벌인다면 경쟁회사도 그에 비례한 막대한 손실을 보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독점과 같은 출구 전략 없이 단순히 자존심 싸움이라면 경쟁회사도 얼마 안 가서 망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예로 이 삼성전자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메모리 반도체 분야에서 이 치킨 게임이 종종 발생하고 있는데요. 상대를 이기기 위해서 손해를 감수하고 가격을 많이 내리는 겁니다. 이 상대가 같이 가격 내리기를 포기하면 결국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쪽이 이기겠지만요. 서로 포기하지 않을 경우에는 모두가 큰 피해를 입게 됩니다. 즉 상대를 이기려다 하다가 결국 자기까지 공멸하게 되는 셈이죠. 이 메모리 분야의 치킨 게임은요. 삼성전자의 원가 경쟁력이 제일 높고 그리고 삼성전자의 주력 수출품 중 하나인데도 자주 시행되는데요. 이 치킨 게임 때마다 가격이 삼성전자의 원가 수준까지 떨어지니 이 원가 경쟁력이 떨어지는 업체는 지속적인 손해를 보며 파산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사실 기업 간에 서로 정해진 가격만 계속 유지한다면 어느 쪽도 손해볼 일이 없을 텐데요. 이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린 목적으로 누군가 가격을 내리면 다른 기업들도 이 시장 점유율을 사수하기 위해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그러면 또 누군가가 시장 점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다시 또 가격을 내리고 다른 기업들도 또 따라서 가격을 내리는 악순환이 되는 거죠.
정말 갈 때까지 간다면 적자가 나던 말던 신경도 안 쓰고 출혈 경쟁을 펼치게 됩니다. 소비자 입장에서는 걷잡을 수 없이 내려가는 가격으로 잠시 동안 이득을 보겠지만요. 이 치킨 게임을 벌이는 기업 입장에서는 계속 발생하는 적자에 위태로워집니다. 치킨 게임이 끝나는 경우는요, 보통 경쟁업체들이 포기하거나 아니면 기업들이 담합해서 더 이상의 가격 경쟁을 중단하는 경우입니다. 보통은 다른 기업들이 포기하면서 끝나는 편이죠. 이 경우에는 먼저 포기하는 측이 회사 재정도 악화되고 시장 점유율까지 뺏기는 안 좋은 결과로 치닫게 됩니다. 정말 최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 부문이 파산하거나 다른 회사로 팔려나가는 경우도 있을 정도라고 합니다. 사실 이 치킨 게임이 진행되는 동안에는요, 소비자들이 쾌재를 부르게 되지만 치킨 게임이 끝나는 순간 소비자도 같이 힘들어진다고 합니다. 살아남은 기업들이 그동안 손해를 본 금액을 보전하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이 견제할 수 있을 법한 기업들이 모두 타격을 입은 상태라서 고스란히 소비자가 모든 것을 부담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인위적인 독점 시장 형성인 거죠. 자본력이 거대한 회사들은 새로운 시장에 진입하거나 시장에서의 독점적인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 치킨 게임을 유도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럴 때 헐값으로 재화를 마구 매도하는 것을 덤핑이라고 하는데요. 덤핑 역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입니다. 기업 간의 이러한 치킨 게임을 깨는 건요, 의외로 간단합니다. 가격 외에 다른 장점을 지니면 되는 건데요. 일례로 명품이라 불리는 제품은 가격이 높을지언정 절대 망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죠. 최근에는 이 국제 정치적인 치킨 게임의 사례도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사태로 시작된 서방과 러시아의 대립이 이 경제 전쟁으로 확산되고 있는 점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미국과 유럽연합의 전방위 제재에 정치적 수단으로 정제를 압박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며 고강도 보복카드를 빼들었는데요. 하지만 푸틴의 보복카드 역시 미국과 EU의 실물 경제 전반에 영향을 끼치는 경제적 압박인 거죠. 제재와 보복으로 이루어지는 이 양측의 힘겨루기는 치킨 게임 양상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제재의 악순환이 강도를 더할수록 세계 경제가 심각한 타격을 받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죠. 이렇게 사회 전반에서 볼 수 있는 치킨 게임 현상, 이 경제 주체 모두에게 영향이 갈 수 있는 사태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 치킨 게임,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더 확실하게 이해해 줄 수 있는 용어가 아닌가 합니다. 경제의 문화적 재미를 더하다 컬처 앤 이코노미입니다. 오늘은 서울 석촌호수에 상륙한 러버덕에 대해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 10월 14일부터요, 서울 잠실 석촌호수에는 무게 1톤의 거대 오리가 한 달 예정으로 머물고 있다고 합니다. 이 러버덕이라 불리는 이 오리는요, 가로 26m, 세로 20m, 높이 16m 크기의 설치 미술 작품입니다. 16.5m라는 키는요, 공룡보다 크지만요, 이렇게 호기심 가득한 까만 눈과 앙다문 입, 그리고 모습만큼은 모든 지구인을 매료시킨 절대 귀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러버덕 앞에서는 얼마든지 유치해져도 좋을 것 같은 마음이 드는 모습인데요. 이렇게 거대 오리가 동심을 강타한 효과로 러버덕을 찾은 사람은 닷새간 이미 20만 명을 넘었다고 합니다. 웬만한 유람선 크기와 맞먹는 러버덕은요, 2007년 네덜란드의 공공미술가인 플로렌테인 호프만에 의해 탄생했습니다. 공기를 주입해서 만든 이 러버덕은요, 암스테르담에 처음 설치된 후 16개국 26개 도시를 여행했는데요. 지난해 5월 홍콩 침사추이에서는 한 장소에서 800만 명을 모았고, 중국의 베이징 이화원은 러버덕으로 2억 위안, 한화로 약 350억 원의 입장료 수입을 올렸다고 합니다. 지난 4월 대만 가오슝에서는 5일간의 50만 명의 시민이 러버덕을 보기 위해 몰렸다고 하고요. 이렇게 인기가 많아지면서 중국에는 짝퉁 러버덕도 생겨났고, 홍콩 전시 중에는 바람이 빠져 찌그러지는 바람에 보수 작업을 거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러버덕의 아버지 호프만은요, 러버덕으로 전 세계 사람들을 한자리에 모을 수 있는 구심점을 찾다가 서울행을 결정했다고 합니다. 정치적인 의도나 국경 없이 사람들을 치유해서 세계의 긴장을 해소하고 싶다는 게 러버덕의 처음 작품 의도라고 하네요. 그런데 이 러버덕을 두려워하고 꺼리는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지난해 6월 4일 천안문 사건 기념일을 앞두고요, 중국 정부는 5억 5천만 명이 사용하는 SNS 웨이보에서 이 4개의 단어를 검색하는 걸 금지시켰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큰 노란 오리라고 하는데요. 러버덕이 중국에서 큰 인기를 끌자 수많은 패러디가 이어졌고 천안문 사건도 그 대상이 됐기 때문입니다. 이 탱크 앞에 선 청년이라는 사진은요, 천안문을 상징하는 한 장의 사진입니다. 그런데 한 미국인이 이렇게 탱크 넉 대가 있던 자리에 러버덕 4마리를 합성해서 인터넷에 올린 것이죠. 평화와 자유를 해학적으로 보여준 이 패러디는요, 삽시간에 웨이보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중국 정부의 이런 금지 조치는 노란오리 탄압이 정부의 비인간성과 두려움을 스스로 드러내는 것이라는 비난에 직면하고 말았죠. 인기가 많으면 또 시기도 많은 법입니다. 우리 귀여운 오리에게는요, 또 사건과 테러가 멈추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2009년 벨기에 하셀트에서는 러버덕이 밤새 칼로 42차례 찔린 채 발견된 사건은 이 지역사회에 큰 충격을 줬습니다. 또다시 흉악한 범인에게 난도질당하지 않도록 지역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러버덕 주위에 보초를 서기까지 했다고 하네요. 지난해 12월에는요, 대만 지릉에서 사람들이 새해 카운트다운을 하던 도중에 러버덕이 내부 압력으로 얼굴이 찢어지며 폭발하게 됐다고 합니다. 앞서 대만 타오이안시에도 러버덕의 엉덩이가 폭발해서 노른자처럼 퍼지는 사고도 발생했죠. 이 지진으로 러버덕에 바람이 빠지자 멀리서 오리를 보러 온 관광객들이 재촉해서 급히 바람을 넣다 생긴 사고였다고 합니다. 이렇게 인기가 많은 러버덕, 처음에는 어떻게 탄생하게 됐을까요? 1992년 홍콩에서 워싱턴으로 향하던 화물선 에버로렐이 폭풍우를 만나서요, 컨테이너 몇 개가 바다로 떨어지면서 거기에 실려있던 욕실용 노란 고무오리 장난감 28,800개가 쏟아져 나왔다고 합니다. 이 고무오리들은 무려 20년간 해류를 타고 이동하면서 알래스카와 아메리카 대륙뿐 아니라 인도네시아와 호주 해변에도 도착을 했죠. 그렇게 등장한 장난감 오리는 곳곳에서 화제가 됐습니다. 아마 거대 오리 러버덕은 여기서 영감을 받은 듯한데요. 갑자기 나받은 러버덕은 잊고 있던 동심을 몇백 배나 증폭시키고 있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의 장난감이 어른이 된 내 앞에 수백 배 커져 나타났고, 그래서 아이뿐 아니라 많은 어른들이 그에 매료된 것입니다. 이 러버덕의 석촌호 수행이 결정된 건요, 지난해 8월이라고 합니다. 이 홍콩에 출장을 간 롯데 직원들이 러버덕을 보고 동시에 석촌호수를 떠올린 거죠. 그리고는 즉각 러버덕의 작가 호프만에게 연락했다고 합니다. 호프만은 각 나라의 환경에 맞는 도면을 제공하고 제작은 현지인들에게 맡긴다고 하는데요. 한국 재봉사들이 석 달에 걸쳐 PVC 200조각을 재단하고 이어붙여 이렇게 한국 러버덕을 만들었다고 합니다. 설치 디데이였던 14일 오전 1시부터 시작된 공기주입은요, 예상 시간보다 3시간이나 더 걸렸다고 합니다. 러버덕 프로젝트에 참가한 담당자는요, 이 시민들이 갑작스럽게 나타난 오리를 보고 즐거워하게 만드는 게 작가의 의도였다면서요. 아침 출근 시간까지 완성되지 않을까봐 조마조마했지만 간신히 시간을 맞췄다고 하네요. 하지만 이내 바람이 빠져 러버덕의 머리가 이렇게 석촌호수처럼 묻히고 말았습니다. 다들 안절부절하지 못했지만요, 사람들은 힘 빠진 러버덕에 더 환호를 했다고 합니다. SNS는 러버덕을 치료하겠다, 찾아서 위로하겠다는 글 수십만 개가 올라오게 됐다고 하네요. 한편 서울 4곳의 문을 연 팝업 스토어에서 파는 미니 러버덕 인형 6,000개는요, 3일 만에 완판이 됐다고 합니다. 이 작가의 원칙에 따라 판매 금액은 100% 기부한다고 하네요. 이렇게 일상에 지친 이들에게 갑자기 나타나서 동심의 세계로 이끄는 귀여운 러버덕이 11월 14일까지 한 달간 석촌호수에 둥둥 떠 있을 예정이라고 하니까요. 그 사이에 시간 되시는 분들 러버덕 한번 만나러 가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주목할 만한 주식 소개해드리는 주식 한마디 시간입니다.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아까 태블릿 PC 얘기하던 중에 애플에 대해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이 애플의 주가 역시 상승하고 있습니다. 애플과 관련된 종목이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 메모리의 SK 하이닉스, 패널의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패널용 식각의 아바텍과 후면 광판의 이라이콤, 그리고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한미반도체 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종목인 오늘은 한미반도체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애플도 영향이 있지만요. 중국 스마트폰 성장이 곧 한미 반도체의 성장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분기 호실적이 지속되고 있고요. 연결 영업이익은 전분기 대비 3.6%, 전년 대비 554.1% 상승한 144억 원이라고 합니다. 3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871억 원으로 호조세가 지속되고 있고요. 레오보와 샤오미, 쿨패드 등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의 4G 스마트폰 판매가 회복세에 진입하고 있고 기타 오픈마켓의 로컬 스마트폰 업체의 성장세도 견조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중저가 AP, DDI 등 비메모리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기도 하네요. 즉 중국 스마트폰 업체 성장이 곧 중화권 비메모리 업체 성장이고 이것이 바로 한미 반도체 성장으로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이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글로벌 점유율은요 25% 수준까지 확대가 됐는데요. 이머징 국가들 중심으로 가파른 성장세가 지속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중국 스마트폰 업체들은 메모리를 제외한 나머지 부품을 대부분 중국 또는 대만에서 공급받고 있는데요. 이에 또 중화권 비메모리 업체인 미디어텍과 스프레드트럼 등의 성장세가 매우 가파르다고도 합니다. 이 중화권의 비메모리 성장이 중국과 대문의 파운드리 및 비메모리 후공정 업체의 투자 확대로 이어지면서 한미 반도체의 후공정 공급도 크게 증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중화권 매출 60% 등 한미 반도체의 중국발 모멘텀이 3분기에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 역시 중국 스마트폰 업체의 성장과 궤를 과치한다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한미 반도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경제적으로 사느라 지친 삶 가운데 쉼표가 되는 시간 3분 문학충전입니다. 오늘은 가을에 대해 노래한 시 한 편을 준비했습니다. 이 가을이 깊어가고요. 이제는 저만치 앞에서 겨울이 보이는 듯합니다. 가을, 이파리가 떨어지고 꽃이 지고 열매가 또 떨어지는 계절이죠. 모든 살아있는 것들이 조용해지는 쓸쓸한 계절이기도 합니다. 이 감각적인 시어로 유명한 류시화 시인은요, 이 쓸쓸한 계절 가을에 편지를 넘어서 이제는 유서를 쓰겠다고 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시, 류시화 시인의 가을 유서입니다. 먼저 시 전문을 낭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을엔 유서를 쓰리라. 낙엽되어버린 내 작은 노트 위에 마지막 눈 감은 새의 휜 눈꺼풀 위에 혼이 빠져나간 곤충의 겁질 위에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차가운 물고기의 내장과 갑자기 쌀쌀해진 애인의 목소리 위에 하룻밤새 하얗게 돌아선 양치 식물 위에 나 유서를 쓰리라. 파종된 채 아직 땅속에 묻혀있는 몇 개의 둥근 씨앗들과 모래 속으로 가라앉는 바닷개의 고독한 시체 위에 앞니를 걱정하며 한숨 짓는 이마 위에 가을엔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가장 먼 곳에서 상처처럼 떨어지는 별똥별과 내 허약한 폐에 못을 박듯이 내리는 가을비와 가난한 자가 먹다 남긴 빵 껍질 위에 지켜지지 못한 채 낯선 정류장에 머물러 있는 살아있는 자들과의 약속 위에 한 장의 유서를 쓰리라. 가을이 오면 내 애인은 내 시에 등장하는 곤충과 나비들에게 이불을 덮어주고 큰 곰 별자리에 둘러싸여 내 유서를 소리내어 읽으리라.
살아있는 모든 것은 언젠가는 다 죽게 마련입니다. 죽음을 염두에 두고 살아가진 않는다고 해도요, 우리는 언젠가 다 죽게 되는 걸 당연하게 여기고는 있죠.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요, 분명히 찾아올 그 죽음, 만약에 그 죽음을 대비해 유서를 쓴다면 가장 잘 어울리는 계절은 바로 가을이 되겠죠. 낙엽과 혼이 빠져나간 곤충의 껍질, 그리고 차가운 물고기의 내장까지 시인은 죽음에 대한 시상을 아주 감각적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유서라는 건요, 아주 낯선 글이긴 하지만요, 정작 유서를 써보는 시간을 가진다면 내가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것이 얼마나 기적적인 일인지 깨닫게 된다고 합니다. 이 세상, 더군다나 요즘은요, 정말 사건, 사고가 또 많이 일어나고 있어서요, 유서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떠나는 이들이 너무나도 많죠. 이 가을 유서, 차가운 계절 늦가을에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일인지, 늘 만나고 있는 나의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이 또 얼마나 귀한 이들인지 다시금 생각해보게 하는 시인 것 같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사건, 사고들이 터지고 있죠.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사실 이런 사고라는 게 나 혼자 잘한다고 해서 방지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늘 매사에 조심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